정숙은 고요한 집안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바늘은 아침 8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창밖의 골목길에는 아직 이슬에 젖은 신문지가 덜 펼쳐진 채 누워 있었다. 방 한구석엔 나무꽃 문양이 새겨진 반찬 보관함이 있었다. 어제 저녁 그 아이가 다녀갔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아이가 아니라 어느덧 입에 붙은 말. 우리 수민이. 그날도 정숙은 깨끗이 다림질된 남색 조끼를 꺼내 입었다. 가슴팍에는 오래된 바늘땀이 보였다. 이른둘의 손놀림은 느려졌지만 정돈이라는 말은 그녀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작은 질서였다. 수미는 마치 제 집처럼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곤 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숙의 어깨가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펴졌다. 딸이 있었더라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기댈 수 있는 존재 하나 있다는 안도감. 수미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품고 문턱을 넘었다. 눈썹 끝에는 생기가 있었고 두 손에는 늘 무언가 들려 있었다. 반찬, 과일, 한약봉지, 종종 무게감 있는 서류봉투. 처음 수민을 만난 건 1년 반 전이었다.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던 정숙의 손에 대신 무거운 귤 박스를 안아주던 젊은 여자. 할머니, 제가 차에 실어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그날의 대화를 열었고 다음 주에는 그녀가 반찬을 나눠주러 집을 방문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혼자 사신다니까 그냥요. 그런 그냥이 쌓여 어느새 일주일에 3번, 많게는 4번이 되었고 병원 동행, 시장 장보기, 통장 정리, 처방전 관리까지 수민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정숙은 종종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 딸보다도 낫다. 이웃들도 인정했다. 정숙 씨 복 받았네. 요즘은 친딸도 안 그러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정숙은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한 자랑심이 피어났다. 그렇게 자신의 말벗이자 손발이 되어주는 수민의 존재는 하나의 일상이 되었고 어쩌면 가족 이상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수민은 조용히 반찬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은행에 잠깐 같이 가요. 할머니 통장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 업무는 복잡하니 젊은 손이 도와주면 좋았다. 수미는 그렇게 말했다. 간단한 확인이에요. 생년월일하고 서명만. 그날 이후 정숙은 2~3번쯤 수민이 뭔가 종이를 내밀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일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이건 병원 서류예요. 이건 약국에서 필요하대요. 그냥 서류 하나예요. 수미는 말을 단순하게 풀었다. 정숙은 별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들을 그녀는 선명히 기억하지 못했다. 도장은 늘 서랍에 있었다. 늘 손 닿는 곳에. 그날 아침에도 수미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반찬을 가지런히 정리했고 남은 약을 꺼내며 내일 다시 약 받으러 가야겠네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한 건 정숙은 갑자기 문득 떠올랐다. 지난주에도 같은 약을 받지 않았던가. 약봉지는 새 것처럼 빳빳했고 복용표엔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감정 곡선은 그때 미세하게 흔들렸다. 평온과 신뢰라는 긴 곡선에 미세한 요철이 생긴 순간이었다. 정숙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시선이 수민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다. 약봉지 너머 그녀의 손톱에 살짝 벗겨진 진한 빨간색 매니큐어가 보였다. 단정한 아이일수록 그 작은 흔들림이 유난히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창밖에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수민의 얼굴, 손, 목소리가 하나씩 떠올랐다. 귤박스를 처음 들어주던 날, 약봉투를 흔들며 웃던 날, 어깨를 다정히 감싸던 손.
그 모든 따뜻함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정말 그냥이었을까? 다음 날 정숙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검은색 손가방을 들고 동네 은행으로 향했다. 매표기를 지나 담당 창구에 섰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수민이라는 이름과 본인의 통장 사이에 놓인 작은 단서를 보게 된다. 대리인 지정이 5건 되어 있네요. 은행 직원의 말은 평평했지만 정숙의 속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다. 은행 창구를 나선 정숙은 손에 쥔 명세서를 다시 펼쳐보았다. 여백은 많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칼처럼 다가왔다. 대리인 조수민, 자동이체 설정 보험료, 계약자 정숙, 수익자 조수민. 그 모든 항목이 자신의 의지 없이 서류 위에 올라 있었다. 걷는 동안 발바닥이 저려왔다. 지면과 닿는 감각은 이상하리만큼 생생했다. 햇빛은 따뜻했지만 몸을 덮는 공기는 차가웠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뭉개져 있었고 먼 곳에서 울리는 차 경적이 단절된 리듬처럼 들렸다. 이질적인 감각,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벤치에 앉았다. 시장 초입, 평소 수민과 함께 앉아 잔치국수를 먹던 가게 옆 벤치였다. 오늘도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그러나 수민이 아니었다. 정숙은 천천히 숨을 쉬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 단 한 번도 왜?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다. 도장 찍어달라는 말에도, 통장을 대신 보관하겠다는 말에도, 할머니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니까요 라는 말에도 그저 따뜻했기에 믿었다. 그날 밤 정숙은 거실 서랍장을 열었다. 상자 속에서 오래된 도장을 꺼냈다. 고무 패킹이 다른 그 도장은 어느 날 수민이 말없이 꺼내와 여기요 하며 내민 약봉지에 찍히곤 했다. 그 도장을 들고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의심이 시작된 지점은 그 도장이었다. 기억 속에 남은 이상한 불일치. 복용하지도 않은 약이 리필되어 있었고 약봉지의 날짜는 현재보다 앞서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앞세워 무언가를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숙은 그날부터 기록을 시작했다. 수민이 방문한 날짜, 가져온 반찬, 요구한 서류, 도장을 찍은 횟수, 노란색 수첩 한 권에 크고 또렷하게 글씨를 적어 내려갔다. 2월 5일 신분증 필요하다며 가져감. 2월 11일 위임장 말없이 처리함. 2월 28일 약 봉투에 이상한 문구 있음. 2차 청구 서류 완료. 처음엔 그냥 적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 수첩은 패턴이 되었다. 매달 초 그녀는 반드시 도장을 찍었고 중순에는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왔다. 할머니 계세요? 라는 익숙한 남성의 목소리. 수민이 친구라고 했던 그 사람. 정숙은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엔 큰 창구가 아닌 안쪽에 보험 전문 상담실이었다. 할머니, 여기 고객님 명의로 보험이 총 5건 들어가 있어요. 이 중 3건은 수익자가 수민 씨고요. 직원은 익숙한 듯 침착했다. 정숙은 조용히 물었다. 가입 시 제 사인이 있던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확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이 있습니다. 모두 정숙님 명의로 처리되었고요. 그때였다. 안쪽 서류함에서 꺼낸 복사본 한 장이 낯익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정숙은 알았다. 그건 자신이 찍은 도장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인식한 채 찍은 적은 없는 도장이다. 약봉지를 열 때, 택배 수령 확인할 때, 수민이 습관처럼 내밀었던 종이들이 그때마다 가볍게 찍었던 순간들이 겹쳐졌다. 숨이 가빠졌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단 뼈를 타고 올라오는 차가운 감정이 하나 있었다. 계획이었다. 수미는 처음부터 정숙의 무장을 해제하는데 시간을 들였다. 진짜 가족은 말이죠. 믿고 맡기면 돼요. 그 말이 떠올랐다. 따뜻했던 말이 이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귓가를 스쳤다. 정숙은 자리를 일어나며 말했다. 다음은 내 차례다. 정숙은 은행을 나서자마자 방향을 틀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도장과 통장을 손에 쥔 채 그녀는 곧장 구청 민원실로 향했다. 인감 도용 의심 신고요? 잠시만요. 직원은 정숙의 말에 익숙하다는 듯 차분하게 반응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등록 요청서, 보험계약서 사본. 직원은 모니터를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건 지난달 접수된 문서입니다. 서명은 정숙님 성함, 도장은 일치하지만 그녀는 화면을 천천히 살폈다. 확실히 도장은 자신이 사용하던 것이 맞았다. 하지만 서명은 달랐다. 한 획 한 곡선마다 낯설었다. 수민이 그녀의 필체까지 연습했을 거란 생각이 들자 심장 깊은 곳에서 불이 피어오르듯 분노가 일었다. 이대로 경찰서에 가시면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 가능합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숙은 손끝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 애는 지금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보험금 청구요. 그리고 정숙은 눈빛을 바꾸었다.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저도 준비할게요. 함정을요. 경찰 민원실, 지능범죄수사팀 상담실. 정숙은 한 장씩 기록해온 수첩을 건넸다. 수민이 나타난 날, 도장을 찍은 횟수, 택배 서류, 병원 위임장, 보험사와의 통화 기록. 수첩은 하나의 사건 노트가 되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령자 명의 도용 및 보험 사기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정숙은 물었다. 저 사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는 말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협조하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합니다. 단 철저한 연기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정숙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연기라면 내가 1년 반이나 해왔죠. 속는 척 진심으로. 그날 저녁 정숙은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수민이 웃으며 과일 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할머니, 오늘 건강은 좀 어떠셨어요? 평소와 같은 목소리, 같은 미소. 하지만 정숙의 시선은 그녀의 손등을 비스듬히 스쳤다. 그 손엔 새로 칠해진 매니큐어가 번들거렸고 봉투 안쪽에는 봉투가 아닌 서류철이 반쯤 비쳐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잠깐만 저랑 구청 가요. 상속 관련해서 이름만 확인하면 된대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랑 있으면 든든해. 그 말은 진심도 거짓도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행동의 연기, 기억의 연기, 가족인 척하는 연기를 정숙도 시작했다. 이틀 뒤 정숙은 사전에 약속된 동사무소 민원실 직원과 만났다. 수민이 곧 위임장을 제출하러 올 예정이다. 정숙은 직접 그 서류철을 내밀며 말했다. 이 문서들 가짜와 진짜를 섞을게요. 당신들이 준비한 위조함 정도 넣어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감 사용이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 경찰과 공유하겠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봉투에 담으며 말했다. 그 아이는 내가 늘 수동적이고 말이 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이제 그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똑똑히 알게 해줘야겠죠. 그날 밤 정숙은 거실에서 다시 노란 수첩을 펼쳤다.
한 장 한 장. 기록을 정리하며 손끝에 묻은 잉크가 번졌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아래 적었다. 이 연극의 마지막 장면은 내가 무대 위에서 판을 뒤집는 순간이 될 것이다. 수미는 손톱 끝을 뜯었다. 매니큐어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감추려 다시 입꼬리를 올려봤지만 뺨 근육은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서류철을 다시 한 장씩 넘겨보았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보험 청구 동의서, 도장까지 정확히 찍힌 서류들은 치밀하고 완벽했다. 그녀의 시뮬레이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었다. 부산에서는 고령의 시어머니 명의로 의료보험금을 청구했고, 대구에서는 혼인 후 6개월 만에 집을 팔아 사라졌다. 그 모든 과정은 냉정했고 신속했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했다. 정숙은 너무 조용했다. 너무 협조적이었다. 3월 15일. 그녀는 정숙과 함께 구청 민원실을 다시 방문했다. 입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서류를 들고 대기하는 동안 정숙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흔들림도 없고 불안도 없었다. 수미는 그 고요함이 불쾌했다. 아니, 섬뜩했다. 어머님,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세요. 입에선 늘 하던 말이 나왔지만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반음 높았다. 그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왜 그 작은 떨림이 생겼는지. 민원실 안으로 들어서자 이전과 같은 직원이 앉아 있었다. 직원은 밝게 인사하며 서류를 넘겨받았다. 정숙님, 윤수민 씨. 다시 뵙네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였다. 그렇기에 수미는 안심하려 했다. 하지만 그 직원의 손놀림이 서류 중 한 장을 맨 아래서 꺼냈을 때 그녀의 손끝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 서류는 자신이 넣은 적 없는 문서였다. 인감위임 의심 접수서 정숙 본인 작성 맨 아래에 날짜가 있었고 수민 자신보다 하루 더 이른 날짜였다. 순간 머릿속에서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류를 되찾고 싶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건 확인용이니 잠시만 보관하겠습니다. 직원의 말이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들렸다. 그 정중함이 오히려 위협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수미는 술에 취했다. 오래도록 꺼내지 않던 폴더를 열어 과거의 영상 하나를 다시 재생했다. 2019년 부산. 할머니, 도장 여기요. 그래, 뭐에 쓰려고? 보험갱신이요. 걱정 마세요. 영상 속의 자신은 완벽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순진하고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거울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오래 연기했나? 심장이 조여왔다. 아니, 감정이 아니라 예측되지 않는 변수가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정숙. 그 노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전형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너무 정확했다. 말없이 도장을 내주면서도 모든 날짜를 기억했고 약봉지를 건넬 때도 고개를 약간만 기울였던 그 섬세한 시선. 그 모든 것이 지금 와서 신호로 느껴졌다. 수미는 핸드폰을 열어 연락처 하나를 눌렀다. 공증사무소 쪽, 혹시 요 며칠 이상 없었어? 그 여자. 아무 반응 없던데. 걱정 말고 진행해. 하지만 통화 후에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정숙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날 민원실에서 직원과 눈을 맞추던 그 고요한 눈빛. 그건 겁먹은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수미는 그날 밤 다시 책상으로 갔다. 서류를 한 장씩 빼며 고쳐 쓰기 시작했다. 혹시
어떤 부분이 의심을 살까? 혹시 내가 뭔가를 놓쳤을까? 혹시 이미 들킨 건 아닐까? 불안은 의심으로 바뀌고 의심은 무너지는 계획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수미는 아직 모른다. 그녀의 무너짐이 이미 정숙이 짠 시나리오 안에 포함된 감정 곡선이라는 것을.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고 그 무너짐이 곧 법과 정의의 입장 신호탄이 될 것이다. 도시의 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벚꽃은 이미 절반이 지고 공기에는 미세한 초록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정숙은 마당에 쌓인 먼지를 털어낸 뒤 작업용 장갑을 벗고 조용히 손을 씻었다. 수돗물 아래로 흘러내린 건 단순한 먼지뿐만이 아니었다. 몇 년을 속아온 세월의 침묵도 함께 씻겨나갔다. 그녀는 거실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가짜 도장이 들어 있었다. 동사무소 직원이 협조하여 만든 테스트용 서류들.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도장은 일부러 어설프게 찍혀 있었다. 전문가의 눈에는 바로 위조 가능성이 드러나는 방식이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다. 가짜 위임장, 위조된 인감, 사전에 준비된 녹음 장치. 그녀는 마치 오래된 무대를 준비하듯 천천히 구성물을 배치했다. 오늘 수민이 마지막 청구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함께 구청에 갈 예정이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수민은 오전 10시 15분에 도착했다. 전보다 더 화장을 진하게 했고 입술엔 짙은 붉은색이 칠해져 있었다. 팔에는 작은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자신감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불안을 감추려는 방패였다. 정숙은 평소처럼 미소 지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손길도 변함없었다. 수미는 그 태도에 다시 안심했다. 노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고 다정했고 느긋했다. 그래서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민원실로 향하는 길은 익숙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수차례 다녀온 길. 하지만 오늘의 동선은 다르게 짜여 있었다. 직원의 배치, CCTV 위치, 안내된 창구까지 모든 것이 의도된 일상이었다. 직원은 자연스럽게 수민을 부르며 서류를 요청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봉투를 내밀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보험 수익자 등록 신청서. 그 서류엔 정숙의 이름이 그리고 정숙의 도장이 아닌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 정숙은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맞잡혀 있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다. 그녀의 좌측 코트 속에는 작은 녹음기가 켜져 있었고 가방 안에는 또 하나의 녹화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문 밖엔 경찰 2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직원은 서류를 넘기던 손을 잠시 멈췄다. 의도적인 정적. 그 정적 속에서 수미는 처음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묘하게 느꼈다. 뭔가 이상하다. 직원은 조용히 서류를 아래로 치우며 말했다. 절차상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서요. 잠시 안쪽 상담실로 모실게요. 그 말은 평범한 안내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법적 절차의 분기점이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을 따라갔다. 걸음은 늦었고 표정은 평온했지만 심장은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상담실 문이 닫혔을 때 수미는 작은 의자에 앉았다. 마주한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돌렸다. 화면 속 서류에는 서류 위조 혐의 수사 협조 요청서가 떠 있었다. 그 문서 위에는 정숙에 잡힐 서명과 녹음된 진술 확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섰다. 윤수민 씨 아니, 조은주 씨.
위조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수민의 눈동자가 무너졌다. 팔에 손이 채워지고 금속의 차가운 소리가 손목을 덮을 때까지 그녀는 말을 잃었다.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건 오해예요. 입이 겨우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정숙은 문 앞에서 조용히 바라봤다. 몇 걸음 뒤에서 바라본 수민의 뒷모습은 더 이상 날렵하지 않았고 여유롭지도 않았다. 그 가면은 벗겨졌고 감정은 들통났고 계획은 꺾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은 자신을 버려두지 않았다.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아래 조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12장 분량의 범죄 이력서에는 그녀가 조은주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난 10여 년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부산과 대구, 수원, 전주, 그리고 정숙. 피해자는 늘 혼자였고 그녀는 늘 미소 지으며 접근했으며 그 미소는 늘 집요했다. 이번 사건은 이전보다도 더 정교했고 길었고 감정이란 감정을 동반한 연극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연극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된 건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침묵 속에서 완전한 증거를 만들었으며 조은주가 대사를 끝내기도 전에 무대를 걷어냈다. 형사는 조용히 녹취록을 넘겼고 공증사무소에서 확보한 조은주의 육성은 더할 나위 없이 선명했다. 그 노인 곧 죽는다. 3년 투자했으니 이번엔 확실히 터뜨릴 거야. 조은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 목소리는 그녀 자신이었고 그 말은 변명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흰 봉투가 있었고 핸드폰 화면엔 아들의 영상통화 요청이 떠 있었다. 3번의 연결음 후 화면에 아들이 나타났고 정숙은 흔들림 없이 입을 열었다. 아들아, 앉아서 들어. 내 아내 말이야. 그 아이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어.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정숙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진실들을 천천히 풀어놓았다. 보험, 위임장, 인감, 통장, 그리고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이 연극이었음을 담담히 전했다. 아들은 말이 없었다. 죄책감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와 말을 잇지 못했고 정숙은 그것이 자책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 아니야. 나도 속았는걸. 그녀는 그 말 한마디로 아들의 눈가를 적셨고 통화를 마친 후 봉투 속 경찰 문건들을 서랍에 조용히 넣었다. 녹취록, 진술서, 위조 서류, 그리고 경찰이 남긴 메모. 시민의식이 돋보이는 사례. 봉투를 덮은 손은 작지만 단단했고 무릎 위에서 숨을 쉬듯 가만히 멈춰 있었다. 정숙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목련 꽃잎 하나가 떨어지고 있었다. 배신의 끝에서 맞이한 침묵은 슬펐지만 분노는 사라지고 있었다. 그 대신 남은 건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작은 평온의 조짐이었다. 감정은 흘러갔고 품위는 남았다. 봄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마당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를 닫고 앉았다. 젖은 공기 속에서 목련 냄새가 퍼졌다. 오래전 남편이 심었던 나무는 생각보다 잘 자라주었고 이제는 해마다 잊지 않고 꽃을 피웠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의심과 배신의 무게로 숨조차 쉬기 힘들던 장소였다. 하지만 이제 정숙은 가벼운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차분하게 바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서에서 온 마지막 통지서에는 조은주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보험 사기, 인감 위조, 공문서 위조,
고령자 대상 특수사기 등 6개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공범들은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았고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뉴스는 오래 남았다. 가짜 며느리의 3년 사기극, 노모의 기지로 덜미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작된 보도는 전국 포털 메인에 올랐고 동네 슈퍼 앞에서도 시장 골목 어귀에서도 누구나 한마디씩 거들었다. 정숙 씨, 정말 영화 같더라니까. 어쩜 그렇게 침착하셨어요? 이웃들은 진심 어린 위로와 존경을 섞어 말을 건넸다. 처음엔 그런 말도 버거웠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이겨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들은 다시 전화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은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엄마, 나 휴직했어요. 잠시 들어가 있을게요. 화면 너머 아들의 눈은 여전히 깊게 그늘져 있었지만 그 속에 책임이 보였다.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처음으로 동네 작은 공원에 나갔다. 주황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들 사이에 빈자리가 있었고 누군가 손짓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리 안에서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놓였고 유자차 한 잔이 따라졌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사람들 속에 섞였다. 말하지 않고도 이해받는 시간.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고 함께 숨을 고르는 순간. 진실을 드러낸 대가는 컸지만 그 진실로 지켜낸 것도 분명 있었다. 품위를 잃지 않았다는 것, 스스로를 잊지 않았다는 것. 그날 밤 정숙은 다 쓴 수첩을 불태웠다. 갈라지는 불꽃 속에서 위조된 이름들, 거짓된 미소들, 잊고 싶은 장면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건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고요한 집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불을 끄고 창을 닫았다. 목련 나무 아래 떨어진 꽃잎들이 조용히 눌려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이슬이 맺혀 있었다. 이제 정숙은 삶을 다시 시작하려는 중이었다. 속지 않는 삶,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리고 가끔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도 혼자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 그건 슬픔을 껴안고도 웃을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되었다. 정숙은 어느 늦은 봄 저녁 부엌 창문을 반쯤 열어두었다. 해가 지고 바람이 스며들었다. 창틀 위에 놓인 흰 찻잔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 옆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던 날 정숙이 한복을 입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찍은 사진. 지금 그 사진 속 인물은 모두 여기에 없었지만 그 공백이 이제는 슬프지 않았다. 가짜는 떠났고 진짜는 남았다. 가족이란 함께한 시간보다 서로를 얼마나 지켜주었는가로 기억되는 것.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어 올렸다. 쓰고 맑은 유자향이 코끝을 스쳤고 오래된 아픔도 함께 목으로 흘러내렸다. 내일은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신청을 하기로 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지난 고통도 헛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이젠 속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마음도 생겼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장을 펴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나를 속인 사람보다 나를 다시 일으킨 내 자신이 더 강했다. 그 문장을 다 쓰고 그녀는 조용히 불을 껐다. 바람이 창문 틈을 지나가고 있었다. 오래도록 들어보지 못한 그러나 익숙한 소리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은 꼭 누군가 곁에 있어서가 아니었다. 바람이 지나가듯 조용히 머무는 무엇.
정숙은 그것을 진짜 가족의 온기라고 불러보기로 했다. 우리는 때때로 진심을 가진 사람보다 진심을 흉내낸 사람에게 더 쉽게 속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드러납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 끝까지 믿어준 마음, 그리고 다시 걸어나가는 용기가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으셨나요? 한때 믿었지만 결국 떠나보낸 관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계기,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진짜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